수천 년 동안 인간과 마족 사이의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왕군은 뛰어난 신체 능력 덕분에 언제나 우위를 점해왔다. 그리고 지금 마족편에 비범한 지성을 지닌 천재가 나타났다. 그는 이카, 전설의 용폭의 손자인 뛰어난 마법사다. 최근 그는 인간의 중요한 요새를 점령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보통 전투는 몇 달씩 이어지지만 그의 재능으로 단 일주일 만에 성을 점령했다. 인간의 희생은 셀 수 없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이카는 살인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청년은 직접 인간 진영의 장군을 찾아갔다. 그는 자신이 마왕군 7군단의 불멸 부대 지휘관임을 밝혔다. 그리고 3가지 요구를 제시했다. 첫째, 항복하고 마왕군의 포로가 되는 것. 둘째, 더 간단한 선택으로 자살하는 것. 마지막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다. 마족이 이런 요구를 하자 장군은 믿기 어려워했다. 물론 아무 선택지도 고르지 않고 자신만의 선택인 결투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카는 그보다 훨씬 강했고 결국 장군도 쓰러지고 말았다. 그는 독특하게도 장군을 치료하게 하고 그들을 도시 재건의 자원으로 삼았다. 이 모든 과정을 한 마법사 소녀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겨우 한 여단으로 일주일 만에 젠남을 점령한 이카의 전과에 크게 만족했다. 한편 이카는 승리 후 휴식을 위해 방주위를 결계로 둘러쌌다.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인간 희생을 돌아보며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피해를 줄였음에도 참혹한 광경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그가 인간을 연민하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 역시 인간이기 때문 마족이 아니었다. 그의 이야기는 태어났을 때 버려졌다가 스승에게 발견되어 키워진 데서 시작된다. 그 스승은 마족의 전설, 용폭이라 불렸다. 힘뿐 아니라 그의 지식도 엄청났다. 그는 세상에 존재했던 고대 문명의 진실을 아는 소수 중 한 명이었다. 비록 이카는 인간이지만 그는 스승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았다. 성장한 후 그는 스승의 모든 마법과 지식을 물려받아 언젠가 세상을 바꿀 운명이었다. 스승이 죽기 전 고대 문명에 대해 절대 누설하지 말라 경고했다. 대재앙이 올 테니 또한 이 가면은 절대 벗지 말라고 당부했다. 만약 마왕님이 그가 인간인 걸 알면 이번 생은 끝장이다. 그런데 20년간 숨겨온 진짜 얼굴을 어느 한여가 몰래 보고 말았다니 진짜 개망신이다. 저 아줌마 진짜 웃기네.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머리를 탁탁 쳐서 기절해버리다니. 이카도 어쩔 줄 몰라. 이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다행히 그 아이가 멍청해서 비밀이 들키진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부하들은 그 뒤로 이카를 불러 남은 문제들을 처리하러 갔어. 일단 그 바보 여동생은 여기 그냥 가둬두기로 했어. 조만간 처리할 거고 도시 안에 아직도 인간들이 꽤 많이 살아있대. 이게 마족 측에선 그 인간들이 기습 공격을 할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하지만 그는 다르게 생각했어. 그들을 이용해 이곳을 재건하려고 했지. 제논남은 대규모 상업도시라서 주민들이 살게 하면 세금 수입도 얻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어. 그들은 이카가 죽일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감사해했지.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물었어. 인간끼리라서인지 복잡하게 굴고 싶지 않아 했지. 예전처럼 세금만 내면 된다고 했어. 단 한 가지 조건은 자기 군대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였어. 이 말을 들은 주민들은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에 기뻐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누군가 이카를 새 세계로 소환했어. 농담이야. 그냥 불러서 이야기하자고 한 거였지. 하지만 먼저 실력 좀 보여줘야 했어. 이번 상대는 엄청 강한 골렘이었어.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나서 이카는 약속했는데도 자꾸 이런 소환을 한다며 꾸짖었어. 기회가 오자 단 한 번의 마법 공격으로 괴물은 먼지처럼 사라졌어. 그를 부른 사람은 바로 7번째 마법단장 세이로였어. 그는 그녀의 부하였고 세이로는 이카가 인간이라는 걸 아는 유일한 마족이었지. 오랜만에 만나는 데다 급히 소환한 이유도 있었어. 먼저 그녀는 맨의 군대 운영 방식을 칭찬했어. 너무 잘해서 마왕님까지 최근 젊은이의 성과를 주목하셨대. 오늘은 일주일간의 전쟁 끝에 아크 남부까지 점령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직접 만남을 요청했다고 해. 이카는 처음 불려서 긴장했어.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 일부러 낮은 계급에 있었는데 결국 불렸지 뭐. 단장은 도와주겠다고 했으니 그냥 가자고 했어. 그래서 손을 단장에게 대고 순간이동도 했지. 처음에 세이로는 그가 기회를 노려 자신을 만지려 할 줄 알았는데 그는 너무 진지해서 그런 짓은 안 했어. 한편 그 바보 소녀는 이제 깨어났어. 방에 아무도 없자 나가려 했지만 보호 결계 때문에 못 나갔지. 주변엔 맨이 남긴 메시지와 함께 과자 한 접시만 있었어. 안타깝게도 마족 언어라서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감금당했지만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역시 생기가 돌았지. 그 커플은 이미 마왕성에 도착했어. 이카는 확실히 강했지만 인간이라 마왕성에서 퍼지는 장벽 기운에 영향을 받았어. 입구 앞엔 검문대가 있어 맨은 체포될까 걱정했지. 세이로가 마스크를 벗겨주고 강화 마법을 써서 이카에게 강력한 마력이 뿜어져 나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어. 덕분에 그들은 쉽게 검문을 통과해 성 안으로 들어갔지. 저 노인도 이카의 할아버지를 알고 있었어. 마족 중에선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거든. 비록 돌아가셨지만 로무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직도 울려 퍼져. 처음 성에 들어온 이카는 너무 벅차고 어색했어.
복도 하나가 이렇게 넓을 줄이야. 진짜 미쳤다. 몇 분을 걸었는데 아직도 접견실에 못 도착했어. 세이로가 그걸 보고 비행 마법 쓰는 내가 부럽냐고 묻더라. 솔직히 맨도 쓰고 싶지만 아직 미숙해서 단장처럼 잘 못하거든. 단장도 마왕님께 먼저 보고할 일이 있었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건 다름 아닌 마왕 다큐텐. 역대 마왕 중 가장 잔혹하고 강력하다고 소문났지. 힘뿐 아니라 천재적인 전략가야. 전장에선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승부가 뒤집히곤 해. 장수 선발 시스템도 완전 달라. 마왕은 어리석은 자, 충성심 있어도 죽일 준비가 돼 있어. 반대로 기여만 한다면 무능해도 환영받지. 마왕의 운영 방식은 정말 한 수 위야. 마족들이 옛날처럼 싸우지 않고 하나의 목표인 발전을 향해 단결하게 만들었거든. 처음엔 마왕이 남자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 바로 여자였지. 전혀 무서운 인상은 아니야. 이카는 스스로 속지 말라고 다짐했어. 왜냐면 그녀 역시 고대 문명 존재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는 걸 느꼈거든. 자신의 전공을 말할 때 이카는 모든 공을 세이로에게 돌리며 겸손해했어. 이건 다른 마족들과 완전히 달라. 운 좋게도 전설의 손자라는 명성 덕분에 마왕도 의심하지 않았지. 원래 로마 할아버지 성격도 비슷했어. 그래서 유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카가 인간 주민이나 항복한 병사들을 처형하지 않은 것도 다른 부대에겐 충격이었어. 보통은 싸우고 나면 모두 먼지로 만들거든. 하지만 맨은 그들을 이용해 마족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했어. 그의 논리는 너무 영리해서 세이로도 기분 좋게 들었지. 단장도 로마 할아버지와 비슷한 성격이라 인정했어. 이카가 진짜 특별하다고. 다음에 진짜 얼굴도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그 애가 다음에 어떤 성과를 낼지 모두가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 다큐튼이 떠나자마자야 비로소 그 녀석이 한숨 돌렸지. 아, 진짜 심장 쫄깃했어. 숨겨온 진실이 다 드러난 줄 알았다니까. 우리 대장은 말이야. 보니까 장난친 건데 동생도 겁내는 거 보니 신기했어. 이번 만남 말고도 마왕님께서 그에게 상을 내리셨지. 바로 자신이 막 점령한 땅의 영주가 된 거야. 도착했더니 디저트 접시는 이미 깨끗이 비워져 있었어. 그 죄수 여자애는 쓰러져서 죽은 듯이 자고 있었고. 진짜 대단해. 깨우니까 바로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어. 살려달라고. 물론 그가 죽인 건 아니야. 우리도 다 인간이니까. 게다가 여자애잖아. 살려달라는 걸 알자마자 그 애는 조용히 자기 이름을 소개했어. 노예라서 여기선 번호로 불리지만 집에선 어머니가 사티라고 불러. 아이크의 진짜 신분을 알기에 비밀을 지키게 했고 도망도 못 가고 자기 하녀로 남게 했어. 사티는 목숨을 구한 게 너무 행복해 뛰어들어 와라간겼지. 영주가 된 후 첫 번째 임무는 다음 전투 전에 모든 걸 재건하는 거였어. 그가 관리하는 마을은 악스성 남쪽에 있어. 남쪽은 핵심 요충지라 전선이 될 거라서 다음 전투 전까지 완벽히 지켜야 했지. 인간들도 이곳을 다시 차지하려고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생각에 우리 대장은 진짜 운 좋은 놈이야. 그 아줌마는 별 생각 없이 성의 유성우를 퍼붓고 전쟁 후유증은 안중에도 없었으니까 이제는 다행히 그가 이곳을 최대한 빨리 복구해야 해. 원래라면 복구에 반년 걸린다는데 그 녀석은 한 달로 줄여서 부하들 고생시키고 있어. 사실 머릿속에 이미 방법이 있거든. 인간과 마족이 손잡고 일하는 거야. 그래야만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그의 명령 아래 모두가 성벽 보수에 힘을 모았어.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른 건 보상금을 2배로 올렸기 때문이야. 교대로 8시간씩 근무하며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했지. 힘든 일은 아이크가 직접 나서서 도와줬고 이 덕분에 그에 대한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가 생겼지. 그들은 생각했어. 저렇게 부하를 생각해주는 리더랑 함께라면 진짜 복받은 거야. 다른 데 갔으면 벌써 고생길이었을 텐데. 한편 마족 군대는 여전히 인간 쪽을 압도하고 있었어. 양쪽 힘 차이가 너무 커서 도시는 순식간에 파괴됐지. 이 소식은 마왕님께도 보고되었고 로젤리아 측은 우리에 맞서기 위해 여러 나라와 동맹을 모색 중이야. 이건 그녀가 미리 예견한 일이야. 인간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자연스레 뭉치게 되거든. 그래서 이번 전투는 아영이 네가 있는 곳에서 싸우길 원했어.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사티는 완전히 순종했고 하녀 역할을 너무 잘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야. 붙잡혔는데도 전혀 불편한 기색이 없으니까. 장면 전환, 이 노인은 홍백 기병단 단장을 불러 이발 도시를 되찾으라는 임무를 맡겼어. 이건 나라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 반드시 되찾아야 해. 다른 나라가 비웃게 둘 순 없으니까. 도시 안에는 지금 몇몇이 소소한 돈벌이를 노리고 있어. 사티도 그중 하나였지만 돈이 없으니 걸지 못했지. 그놈은 이 작은 몸매가 너무 탐나서 돈도 필요 없이 다른 걸로 갚으라 했어. 갑자기 컵 3개가 날아올랐는데 안에 공이 없어서 그가 치트 쓰고 있다는 증거였지. 그놈은 한 대 얻어맞고 사티는 주인에게 데려가줬어. 이크가 그놈을 폭로하며 하녀가 주인 버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혼냈어. 사티는 신기한 게 많아서 호기심이 생겼다며 해명했지. 이렇게 놀러다니는 건 처음이니까. 오늘 온 이유는 이 나라의 움직임을 탐색하려고 온 거야. 왕국 연합설이 진짜인 것 같더라. 사티는 군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걸 보고 뭔가 곧 일이 벌어질 거라 짐작했어. 사티가 왕국 연합에 대해 물었지. 이크가 설명했어. 위급할 때 서로 무조건 도와주는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지금처럼 마족이 강력히 공격할 때 서로 군대를 보내서 지원하는 거야. 이 전쟁터에서 그런 일은 이미 여러 번 있었지. 무려 3번이나 마왕군이 힘겨워서 철수해야 했으니까. 이번에도 사티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했어. 이크는 이해가 안 됐어. 분명 인간인데 자기 군대를 걱정하다니. 이크가 말하길 만약 마왕군이 이발에서 물러나면 사티는 자유가 될 텐데 사티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주인이 없으면 저쪽 아이들처럼 잡혀 팔려나갈 테니까 노예로 사는 삶은 절대 바뀌지 않아. 만약 누군가가 사티를 버리면 끝장인 거지. 그래서 저 애가 이렇게 착한 거야. 주인과 마왕군을 섬기는 게 중요하니까. 이크에게 마왕이 지금 엄청 강하다고 알려줘서 마족이 밀려날 걱정은 안 해도 된대. 그러면 자신이 버려지지 않을 거니까. 바로 그때 폭로당한 놈이 사람을 데려와서 정의를 세우겠다며 나타났어. 그들은 사티에게 돈을 갚으라 했고 돈이 없으면 자기 몸으로 갚으라 했지. 이크는 그런 놈들이 싫어서 바로 나섰어. 다행히 이곳엔 아무도 없어서 두 놈 다 위협받았어. 처음엔 겁도 없이 뻔뻔했지만 이크에게 찔리고 나서야 장난칠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조용해졌지. 그는 군대가 이 도시에서 뭘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 또 로젤리아 군대가 마왕군에 복수하려 한다고. 정확히는 이크가 굴욕을 줘서 그들만 화가 났대. 일주일 만에 점령이라니. 야라스 지휘관도 힘들어하고 있어. 준비가 안 되면 끝장이야. 성벽도 아직 수리 중이니까. 이크도 돌아와 대응책을 세우기 시작했어. 그때 다른 아이가 뛰어와 기쁜 표정으로 이크 어디 갔는지 한참 찾았다고 했어. 그 아이는 릴리. 이크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이크를 엄청 좋아하지. 사티가 있는 걸 보고 누군지 묻자 이크가 새하녀라고 소개했어. 릴리는 질투심에 사티한테 못생겼다며 놀렸고 사티는 피가 거꾸로 솟을 뻔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지. 상대가 다가오자 사티 주인은 어리둥절하며 이크가 피곤하다며 릴리를 쫓아냈어. 그러자 릴리는 사티한테 주인 유혹하려는 거냐고 물었어. 사티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못생겼다면서 주인한테 그럴 수 없다고 말했지. 둘은 결국 맞붙었고 서로 물러서지 않았어. 이크는 어쩔 줄 몰라 했지. 그날 오후 인간 군대가 공격 준비를 마치고 대기했어. 마족 쪽은 아무 움직임도 없어서 혼란스러웠지. 몇몇은 내부에서 성을 수리 중이라 포석을 신경 안 쓴다고 자기 최면 걸었어. 준비가 끝나자 홍백 기병단 단장도 공격을 개시하려 했어. 하지만 그들이 주도권을 쥐지 못했어. 이크가 이미 정보를 입수해 군대를 그곳 주변에 배치했거든.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일제히 적을 기습했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인간 쪽 방어선이 뚫렸어. 단장은 부득이 후퇴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 이크는 너무 많이 죽이지 않으려 했고 군대에게 추격 금지령을 내렸어. 이번 적이 홍백기병단이라 얕볼 수 없었거든. 전장은 정보 우위가 승패를 가르는 법이지. 이크가 정보는 있었지만 자신을 노리는 암살자는 눈치채지 못했어. 순간 화살 하나가 이크를 향해 날아왔고 즉시 의식을 잃었지. 로젤리아군은 철수 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했어. 지도자는 단장을 질책하며 화를 냈지. 이 일로 군심이 흔들리겠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 모든 책임은 실패한 자가 지는 게 그들의 원칙이니까. 한편 이크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마법사의 힘 덕분에 안전했어. 세이로가 옆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도 봤지. 그녀는 부끄러움 없이 단순히 이 청년을 좋아할 뿐이야. 자기 목숨을 걸고 덤벼볼 용기가 있는지 시험하려는 말도 했지. 이제 와서도 자신이 암살당했단 걸 몰라? 윗사람이 아이크가 화살 맞았다는 얘기도 해줬는데 내가 직접 치료했잖아. 상처는 다 나아서 흉터도 없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암살자가 누군지 어떻게 그렇게 능숙한지 전혀 몰라. 게다가 인간 군대가 밀려났는데 부상자는 한 명도 없었어. 세이로는 마왕님이 걔를 의심할까봐 두려워해. 근데 걔는 인간과 마족이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하더라. 그 꿈 진짜 숭고하긴 한데 세상을 바꾸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지. 마녀인 내가 이 청년 앞에서 완전 무력해. 걔를 한 곳에 눕혀서 쉬게 하라고 했어. 뭐 어차피 인간이니까. 근데 저게 화살 맞은 순간을 계속 되새기고 있네. 암살자가 이미 도시 안에 있다는 걸 알아챘거든. 마법사인 그가 근거리에서 궁수가 쏜 화살을 맞았는데 방어하기 힘든 건 당연하지. 일단 이 사건은 계속 조사해야 해. 릴리스가 뛰어와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 사티도 마찬가지. 걔가 무사한지 모르니까. 두 소녀는 이제 맨에게서 사랑을 얻으려고 또 싸우고 있어. 마침 그때 돼지형이 들어와 릴리스를 더 싫어하는 사티 대신 내쫓았지. 그도 두 여자한테 못생겼다고 욕먹으니 좀 상처받았어. 아이크는 좀 달라. 부하들 상태가 저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 말래. 지론도맨한테 전에 홍백기사단이 쳐들어온 거에 대해 물었어. 그는 그들의 대장을 찾아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 해. 그녀가 어떻게 나를 암살할 암살자를 고용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다음날 보고가 들어왔고 홍백기사단 대장이 알리스테인 걸 알게 됐어. 지금 감옥에 수감 중이라 그를 만나러 가기로 했지. 이번엔 릴리스도 따라왔어. 그녀가 꽤 강한데 성격이 워낙이라 걱정이 좀 돼. 조용히 잠입하라고 당부했어. 근데 그 애가 한 방에 경비병들을 쓰러뜨려버렸지 뭐야. 아이크도 할 말 없었지만 이미 던진 창은 어쩔 수 없잖아.
감옥이 엄청 넓어서 필요한 대상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래서 릴리스가 남아서 주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지. 쓸데없는 피는 흘리지 말라고 했어. 그녀가 미쳐서 그 노인을 죽이면 골치 아프니까.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 지키긴 했어. 그래서 상대팔을 꺾어 싸우지 못하게 만들었지. 그 장면이 오히려 죽음보다 더 끔찍해서 아이크는 차마 못 봤어. 한참 찾다가 결국 홍백기사단 대장 전용방을 발견했어. 그녀가 엄청 조심스러워서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공격했지. 이번엔 아이크가 피하고 강렬한 반격을 가해 알리스테가 멈췄어. 그녀가 묻더라. 마족이 왜 나를 찾아 여기까지 왔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녀가 어떻게 아이바스의 암살자를 침투시켜 나를 노렸는지 알고 싶어한다. 청년이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부하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이다. 생각에 잠겨있을 때 그녀가 다시 위협하며 공격했지만 실제로 손을 대진 않았다. 이 녀석은 상대방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다는 걸 느꼈다. 마족은 혹시 그가 인간일 수도 있냐고 물었다. 민우는 걱정됐다.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와 상황이 점점 긴장감 넘쳤다. 민우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좋아. 그럼 내가 마법을 쓸게. 그래서 그가 정신을 조종하는 힘으로 모두를 마비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시간이 그들에겐 마치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다. 감각은 마비됐지만 뇌는 여전히 생각할 수 있었다. 지나치게 방해하는 몇몇 병사들은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더 크고 강한 다른 병사도 달려들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들은 이크의 중력 마법에 완전히 짓눌렸다. 떨어질 때 1층에 민우가 받쳐줘서 피해가 줄었다. 이 사실에 알리스테는 깜짝 놀랐다. 민우가 사람을 구하다니. 그녀가 떨어지자마자 민우가 즉시 받쳐주었다. 이제 그녀는 좀 더 침착해졌다. 이크가 자신을 마원군 7군단 불멸여단 단장이라고 소개했다.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 인간이 마족군대를 지휘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그 설득력 있는 말에 알리스테는 속았다. 그는 지난 전투 때 그녀가 암살자를 보냈는지 다시 물었다. 그녀는 침묵했고 그래서 그는 마음 읽기 마법을 써서 결과를 확인했다. 그 앞에 선 소녀를 보며 민우는 그녀가 깨끗한 사람임을 깨달았다. 나는 상대가 뭘 하는지 모른다. 마침 릴리가 청소를 끝내고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녀가 왜 이크가 농락당하는지 물으며 막았다. 그 인간이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가 생각을 확인 중이었다. 그리고 결과를 얻자 그는 떠나기로 했다. 알리스테도 둘을 막았지만 둘이 패배자를 비웃으러 온 줄 알았다. 그는 아니라고 말했고 게다가 그녀가 암살과 관련 없다면 왜 남아있겠냐고 했다. 알리스테는 민우가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봤고 완전히 깨끗하다고 말하자 충격받았다. 그러면서 실패할 때마다 교훈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조언을 남겼다. 돌아가려는데 릴리가 근처 여관에 들르자고 계속 꼬셨다. 놀고 가자고. 정말 답답하다. 민우는 절대 안 간다. 당장 집에 가자고 했다. 그녀가 피곤하면 집에서 자라고. 오늘 만남은 알리스테에게 많은 추억을 남겼을 것이다. 그가 돌아오자 스티아가 반겨주었다. 그는 라하스 왕도에서 약간의 쌀도 가져왔다. 이 쌀은 지금 흔하지 않아서 하녀조차 이 작은 하얀 알갱이가 뭔지 몰랐다. 내 임무는 이 도시에서 세금을 2배로 걷어 주민들이 덜 고생하게 하는 것이다. 얄라스는 비옥한 땅이라 농업에 최적. 이 점을 살려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현재는 주로 밀을 재배하지만 쌀로 바꾸면 수확량이 더 늘어난다. 스티아는 듣고도 이해를 못해 이크가 직접 설명해 주기로 했다. 쌀 농사가 성공하면 농부 수는 줄어든다. 반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래야 도시가 발전한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 풍부한 쌀 수확량 덕에 굶주린 걱정을 덜 수 있다. 요리사, 대장장이 같은 서비스 직업이 생기면 금방 발전할 거다. 스티아는 너무 단순해서 멍해졌다. 그녀는 쌀을 조금 조리하라고 부탁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크도 어떻게 요리해야 할지 몰라 그냥 대충 하라고 했다. 요리 책임은 그녀에게 맡겨졌다. 그녀는 믿어줘서 기뻐하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약속했다. 이크는 더 중요한 일을 처리하러 가야 했다. 부대 내 배신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확인했다. 알리스테가 암살 사건과 무관하단 걸 확인하자 그는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지로는 주인이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다. 민우는 모두에게 광역마음 읽기 마법을 써서 용의자를 찾았다. 조사 도중 범인의 불안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는 발견되어 이크에게 붙잡혔다. 그를 간첩이라 부른다. 그날 밤 그는 세이로를 찾아 이 심각한 사건을 보고했다. 그녀는 욕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박도 목욕을 멈췄다. 이크는 이런 광경에 익숙해져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다. 뜻밖의 그녀가 벌떡 일어나 모두를 바라봤다. 모두 놀랐다. 그녀는 이 사건이 배신자와 관련됐음을 알아챘다. 배후에 누가 있는지 묻자 7군단 부단장 도간인 전사 자스라는 걸 알게 됐다. 마녀인 그녀도 그가 뭔가 수상하다고 의심했다. 그는 매우 영리하고 노련한 전사다. 그래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간첩을 적절히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자스 쪽의 이크가 단장과 만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겨우 다쳤는데 벌써 회복했다니 믿기지 않았다. 범인은 자신이 조준을 정확히 했다고 확신했다.
방금 보고된 소식에 따르면 불멸여단 내 내통자와 연락이 끊겼다. 이건 곧 이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제스는 먼저 힘을 모아 공격하려고 해. 하지만 그가 전혀 예상 못한 건 민우가 혼자 이곳까지 와서 직접 만날 줄은 몰랐다는 거야. 상대편도 엄청난 병력을 데리고 손님 맞이를 했지. 처음엔 서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듯 했어. 민우는 지나가다 들렀다고 그냥 말을 꺼냈고, 그런데 상대가 너무 후한 대접을 준비해서 병력까지 잔뜩 데리고 있었지. 제스는 너네가 전쟁 준비하냐? 고 멍청한 질문을 던졌어. 하지만 제스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여긴 내 영역이니 너랑 상관없다며 태어냈어. 이크는 전날 부상에 대해 자책하며 내가 방심했다고 인정했어. 이번 일로 깊이 반성할 거야.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배신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지. 제스는 상대가 모든 걸 알아차렸다는 걸 알고 공격 준비를 지시했어. 그의 병력은 민우가 가진 병력의 2배나 되어 엄청 자신만만했지. 게다가 민우가 혼자 직접 왔다니 마치 호랑이 굴에 들어간 셈이야. 그쪽 병사들은 과연 저 강자가 여기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 있을까? 라며 의심했지. 물론 이크는 멍청하게 정면 대결할 생각 따위 없었어. 이렇게 적들이 뭉친 건 모두 세이로의 계획이었거든. 그녀는 높은 곳에서 운석비를 내려 이 배신자들을 쓸어버리려 하고 있었어. 순식간에 도시가 불바다가 되고 적군은 혼란에 빠져 도망칠 길을 찾느라 아수라장이 됐지. 그 마녀는 계속 주문을 외웠어. 이곳이 완전히 지옥으로 변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아레이크는 피해를 입었지만 그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버텨낼 수 있었어. 그는 저 마녀를 욕하면서도 마음껏 파괴를 내버려뒀지. 전에 적당히 공격하라고 했는데 이 정도 복구하려면 도시가 다시 회복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릴 거야. 이게 바로 세이로가 말한 배신자에 대한 대가야. 그녀의 군대가 도착해 어리석은 자들을 모조리 정리했지. 이크도 제스가 있는 곳에 도착해 2가지 선택지를 냈어. 지금 즉시 항복하거나 군대가 전멸한 후에 항복하든가. 하지만 제스는 3번째 선택을 택했어. 공격대를 명령하고 그 틈을 타 도망쳤지. 이크는 적들을 쓸어버렸고 남은 자들은 두려움의 주인님을 부르며 떨었어. 그는 그들을 단지 도망칠 수 있는 말판쯤으로만 생각했거든. 조금 달아나다가 거대한 전사 시파이로의 병사에게 공격받았지만 간신히 피했어. 그 고블린 같은 녀석 정말 영악해. 도망칠 여러 계획을 다 세워서 결국 밖으로 탈출에 성공했지.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이크에게 또 공격당했어. 전에 이크가 제스 몸에 위치 추적 벌레를 심어놓았거든. 계급은 비슷해서 제스는 이크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실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 민우는 어릴 때부터 마법을 배웠으니까 이 녀석의 기술은 그냥 애기 장난에 불과해. 그의 공격은 민우의 방어를 뚫을 수가 없어. 그는 바람 한 방울로 배신자를 멀리 날려버렸지. 이 녀석 영리하기는 한데 강한 자에겐 그런 속임수는 아무 소용이 없어. 얼마 안 가서 청년은 이 녀석을 꽉 붙잡았어. 그런데도 입만 살아서 이크를 속여서 방심하게 하려다니 절대 안 돼. 민우가 재능 있는 걸 알면서도 이 녀석은 갑자기 동맹을 맺자는 소리를 꺼냈어. 압도적인 마력을 갖춘 데다 머리까지 좋은데 이런 자리에는 있을 이유가 전혀 없지. 얘네는 현마왕을 뒤엎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속셈이야. 얘네 생각은 완전 달라. 마족이라면 인간을 쓸어버려야 하는데 현마왕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무차별 살인을 금지하는 걸 불만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아. 그들의 대장은 야망이 없고 마왕이 될 생각도 전혀 없지만 자신은 할 수 있다고 믿어. 그래서 몰래 이크를 유인하는 계획을 꾸몄지. 록은 인간이라며 거절했어. 지롱은 이걸 보고 결판을 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 이크가 정신조종으로 상대를 마비시켰거든. 이 대화 후 이크는 뒤에 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들을 알려달라고 조종했지만 이 녀석은 입을 열지 않았어. 세이로도 와서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했지. 이크가 너무 오래 끌면 그녀는 이 녀석을 태워서라도 진실을 밝힐 작정이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지롱의 몸에 독이 퍼졌어. 세이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독은 이미 몸속에 있었던 거야. 발각되면 독이 발동해서 증거를 끊으려는 준비였던 거지. 지롱은 죽어가고 있었고 이크가 회복을 써도 소용없었어. 독은 엄청 강력한 종류였어. 세이로는 이 녀석도 중독됐으니 동료를 밝히라고 설득했지. 배신자는 상황을 깨닫고 죽기 전에 동료 한 명의 이름을 말해 민우에게 부탁했어.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꼈어. 배신자의 결말이 이런 건 알지만 동료에게 버림받는 건 진짜 쓰린 법이지. 그 뒤에 숨어있던 자에 대한 정보를 듣고 곧바로 마왕성에 달려가 사건을 보고했어.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 왜냐면 그들의 야망은 마왕 자리까지 노리고 있었으니까. 세이로가 배신자의 뒤에 있는 자는 바로 바스토, 제3군단 대장이라고 밝혔어. 다오쿠테는 증거를 요구했고 그녀는 이크가 노려줬다는 사실을 얘기했지. 그리고 자기 군단 부단장을 이용해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 용의자는 이미 이곳으로 소환됐어. 바로 제3군단 대장 바스토의 얼굴이었지. 모함을 받은 마왕 다오쿠테는 그에게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줬어. 그는 세이로가 부단장을 제거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반박했어. 이유는 제3군단을 차지하려고.
그 말을 들은 그녀, 마법사는 엄청 분노했어. 싸우고 싶지만 마왕이 막았어. 마족이 강해질수록 욕심도 커져. 부, 명예, 권력. 그게 마족의 야망이자 강자의 본능이기도 해. 그런 자들을 다 처단할 수는 없어. 다오쿠테는 이 녀석의 음모를 간파한 것 같았어. 세이로의 충성심은 진짜지만 부하 관리가 소홀했어. 둘 다 처벌받아야 하지만 지금 인간과 전쟁 중이라 용서받았지. 하지만 이번 사건엔 분명히 옳고 그름이 있어. 바스토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투로 모든 걸 끝내자고 했어. 이긴 쪽이 옳고 진 쪽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거야. 잠시 후 세이로 방으로 돌아간 그녀는 꽤 침착했어. 결투가 엄청 긴장되긴 하지만 방식은 인형 군대를 동원해 겨루는 거야. 각 진영의 지휘관이 상대 진영 병력을 먼저 전멸시키면 승리하는 거지. 그리고 병력에게 어떤 장비든 마음껏 쓸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진 쪽은 현장에서 즉시 처형된다는 거야. 이크는 이해가 안 갔어. 왜 이렇게 빙빙 돌려? 그냥 싸우면 되잖아. 그러자 대장이 말했어. 마왕 폐하가 그들을 시험해 보려는 거야. 마침 그녀도 싸우길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라이아가 민우에게 그 녀석과 싸우라 권한을 줬고 민우도 받아들였어. 근데 5초 만에 생각하다가 갑자기 물었지. 왜 나야? 이건 그녀의 목숨이 걸린 중요한 일이잖아. 근데 왜 나한테 맡긴 거야? 그녀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고 승산이 가장 높다고 믿었어. 게다가 이 마음은 이미 민우에게 있거든. 그래서 죽어도 후회 없다고. 그녀를 믿기에 민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어. 다음 날 그는 전투장이 어딘지 보러 갔어. 이 책임이 무겁긴 하지만 언젠가는 넘어서야 할 도전이니까. 마족이 욕심 많다는 얘기 떠올리고 이크는 다른 군단장들도 바스토처럼 마왕을 노리는 건 아닌지 생각했어. 그 생각은 일단 접고 그는 아래층에 가서 자신이 지휘할 인형들을 봤어. 얘네 몸이 약해. 장비 잘 안 하면 금방 죽을 거야. 지롱은 이런 걸 처음 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 이크 생각엔 아마 지휘관인 자기 명령만 따르는 것 같아. 이번 싸움은 순수하게 두 지휘관의 실력을 겨루는 격이 될 거야. 어떻게 상대를 읽고 병력에 맞는 장비를 준비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테니까. 무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민우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었어. 방으로 돌아와서도 그는 군대를 위해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지. 사티가 차를 들고 들어오자 싸움 이야기가 시작됐어. 그녀는 싸움을 좋아하지 않아. 차라리 앉아서 화해하고 싶다지만 마족 사전에 화해라는 단어는 없다는 게 문제야. 이케가 그녀에게 물었지.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뭘 쓸 거냐고. 그녀는 빗자루라 답했고 이건 말문이 막히는 순간이었어. 빗자루 얘기를 들으며 민우는 근접 무기는 쓰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돼. 멀리서 공격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 단거리 무기는 각각 장단점이 있고 서로 약점을 잡기 쉽지. 전투 중에 약점을 잡히면 100% 패배라서 절대 안 돼. 핵심은 멀리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선택하는 거야. 상대도 머리가 있으니까 바스토도 분명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그래서 적이 모르는 절대 대응 못하는 무기를 골라야만 해. 사티는 주인이 예전에 말해준 강력한 원거리 무기, 즉 석궁에 대해 알고 있었어. 갑옷도 뚫는 힘에 활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민우는 그게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했지만 완전한 우위를 점하기엔 아직 부족했어. 그는 석궁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찾고 있었지. 마이는 옛날에 스승님께서 가르쳐준 게 많아서 총이라는 무기를 알고 있었어. 하녀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본다며 총이 어떻게 석궁보다 강한지 물었어. 민우는 총은 이 시대엔 없지만 고도의 문명에 존재하는 무기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지. 화력과 사거리 모두 석궁을 압도하고 원거리 공격에선 무적이라 할 수 있어. 사티도 그 말을 듣고 감탄했지만 문제는 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거였어. 이케는 자신만만했어. 7군 단장 뭐든 다 아는 사람이니까 가서 부탁하면 총 제작은 금방이다 했지.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 그녀는 알케미스트 천재지만 본 적도 없는 무기는 만들 수 없으니까. 그녀는 호수 옆에서 여유롭게 쉬며 민우가 만든 선글라스를 칭찬했어. 진짜 멋지다고. 민우는 답답해하며 지금이 위급한 상황인데 세이로는 도와주지 않는다며 한숨 쉬었지. 결국 그녀는 만능이 아니고 적어도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다고 했어. 민우는 총이 강철로 만들어지고 화약을 태우면 총알이 발사된다고 설명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못했거든. 결국 그녀는 민우에게 물 한 바가지 퍼부어 정신 차리게 하고 함께 목욕하자고 했어. 장면이 바뀌어 적군 쪽에서는 이제 준비가 모두 끝났어. 그들은 검은 용의 이빨로 만든 무기를 새로 얻었는데 뚫기 정말 어려워. 아이크가 직접 전장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바스토는 세이로의 속마음을 알 수 없었지만 동생이 엄청 치켜 세우길래 그녀가 겁먹어서 부하를 대신 내보낸 것 같다고 생각했다. 특별한 무기를 갖추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는 온몸을 덮는 갑옷까지 필요한다. 다른 하수인도 돌아와 승리는 확실하다고 보고했는데 상대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때 아이크는 목욕을 간마치고 한숨을 쉬며 세이로가 아무 일 없는 듯 여유 부리는 게 신경 쓰였다. 바로 그 순간 대마왕님이 뜻밖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아이크는 충격에 무릎 꿇고 경례하며 그녀가 왜 여기 왔는지 의아해했다. 게다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상태였다니 더 믿기 어려웠다. 아직 다로 쿠텐이 자기 얼굴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그녀는 그가 인간임을 이미 오래전에 눈치챘다. 오늘 여기 온 이유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바로 총이었다. 그가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걸 알고 특별히 찾아온 것이다. 또 그에게 걱정 말라고 말했는데 이전에 롬보가 모든 진실을 털어놨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신을 마족으로 살게 둔 것도 그녀의 뜻이었다. 다로 쿠텐의 소원을 이루려면 그가 꼭 필요했다. 아무리 강해도 그 힘만으론 부족했다. 충성스럽고 목숨 걸고 싸워줄 부하가 절실했다. 본 적 있듯 마족은 권력 욕심이 끝없지만 아이크는 달랐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할 것이다. 그녀는 미니 자신을 위해 많은 걸 해낼 걸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도 전력을 다할 준비가 되었고 결투에서의 승리가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후 세이로도 불려가 총에 대해 연구했고 대마왕님이 직접 그들에게 임무를 준비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탄환 제작을 맡아 승리는 이미 손에 넣은 것과 다름없었다. 연금술사의 능력으로 거대한 탄환을 만들어냈다. 그는 검은 구멍 크기에 맞는 탄환만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이런 제작은 어렵지 않았다. 다만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여성으로서 몸이 상하는 게 싫어 몇 개만 만들었다. 그녀는 상처받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그때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충성스러운 부하 피오렌티나가 만든 것이었다. 그녀도 아이크의 지시대로 탄환을 제조했고 성공했다. 아이크는 그녀의 솜씨를 극찬했다. 그녀는 그 말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유양은 자신에게 유황과 숯, 석회를 섞으라 명령했다. 그것이 바로 화약, 탄환을 먼 곳까지 날려보내는 핵심 재료라고 설명했다. 탄환과 화약,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래서 그는 부대장에게 500발 정도 더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그 임무는 피오렌티나에게 맡기고 나는 쉬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꽤 자주 있었고 그녀도 익숙해져서 불평하지 않았다. 지론도 보고 자신이 전력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이 반대했다. 특히 그가 화약을 만지는 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화약은 너무 위험했으니까.